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전국에서 일제히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내란 종식이 최대 이슈인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시작되면서 막바지 표심 잡기 경쟁도 치열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과 함께 대선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도 우리 국민들의 투표 참여만으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도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문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진욱입니다. 자, 오늘, 내일 이렇게 이틀 동안 사전투표입니다. 이제 투표가 실제로 되니까 이제 선거가 이제 진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투표하고 오셨습니까? 예, 아침 6시쯤에 제가 살고 있는 남구 봉선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갔었는데요. 줄이 얼마나 길던지 깜짝 놀랐습니다. 30분 이상 걸려서 투표한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투표는 총칼보다 강하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 시민들께서 기다리던 투표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이제 저희가 투표를 이야기도 할 텐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투표에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처음으로 평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인데도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사전투표율 또 최종 투표율 어느 정도 투표율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 민주당에서 투표율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역대 최고의 투표율에 근접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목표치는 투표율 85%, 득표율 90%인데요. 저는 그걸 넘기는 우리 시민들의 열기가 있지 않은가 현장에서 확인한 느낌입니다. 네. 자, 오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를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는데 미리 예고를 하고 광주에서 사전투표까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이 어디를 가느냐가 굉장히 큰 메시지가 그렇죠. 되니까요. 예. 어떤 의미가 담긴 거라고 보십니까? 말씀처럼 이제 정치는 어떤 장소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데요. 근데 광주에 왔을 때는 어떤 맥락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뜬금없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회성 정치 이벤트가 아닌가. 예를 들면 광주 항쟁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또 이번 내란에 대해서 그 이전에 어떤 본인의 메시지가 나오다가 그 연장에서 광주로 왔다면 우리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데 사전투표 날 느닷없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맥락 없이 온 일회성 이벤트고 뭐 별 영향력은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지만 이보다 앞서서 진행됐던 투표가 바로 이제 재외국민 투표입니다. 이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79.5%로 집계가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참여 분위기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투표율, 이제 아까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85% 투표율에 대한 민주당의 목표가 있었고 전국적으로 보자면 전체적으로는 투표율이 어느 정도나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김대중 대통령 때 80.7% 정도. 저 광주 전남이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70.8%, 또 문재인 대통령 때는 72.2%인데 지난 대선 때 전체적으로 한 77.1%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제 투표율도 79% 이렇게 본다면 아마 이제 80%는 전국적으로 거의 근접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거든요. 재외국민 투표하고 이제 국내 투표는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만은 그 열기에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투표다. 저는 그걸 벼르고 벼른 투표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됐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앞으로 선거일까지는 여론 동향 조사는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조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민심의 향방을 이제 각 당별로 아주 이제 복잡하게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요. 민심을 모으기 위한 전략, 뭐 어떤 전략들을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저는 절제하는 거, 또 겸손하게 하는 거, 그리고 절실하게 호소하는 이런 선거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실제로 우리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오늘 또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다 보니까 바로 박찬대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정말로 어떤 조금 더 엄숙한 분위기에서 선거운동을 치러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남겼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우리의 선거운동과 함께 또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가 또 우리의 표심을 많이 좌우하거든요. 흔히 이제 그 되는 집은 선거운동도 상대가 해준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준석 후보가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엎드려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는데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는 사과한다. 근데 내가 순화해서 이야기했다 하면서 있을 수 없는 말을 했고요.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유세를 하면서 보니까 기호 2번을 찍으라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찍어라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남아있는 기간은 우리가 좀 골목골목 다니면서 우리 시민들께 정말 간절히 호소하면서 한 표 한 표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선거 운동의 컨셉을 보니까 이 골목골목 찾아다닌다는 거, 모든 동네를 다 찾아다니겠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경청하겠다라고 하는 거, 크게 이렇게 좀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광주에서는 투표율 85%, 그다음에 득표율 90% 목표를 지금 가지고 계시고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이 투표율 달성이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좀 전략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좀 계속 강조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작은데 저는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자칫하면 어떤 뭐 큰 단체라든가 또는 어떤 큰 공약으로 어떤 민심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실제 투표에서 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이 정부가 들어와서 나한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 분 한 분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민주당이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지역구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골목골목 선대위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렇게 국회의원이 현장을 누비니까 자연히 시구의원들이 또 함께 누비고 또 지역위원회에 있는 분들, 활동가분들이 또 함께 지역을 누비면서 한 분 한 분과 만나는 접촉면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골목골목 선대위 아이디어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 이제 제안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님이 듣고 곧바로 그걸 실행해서 전체 우리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선거 전략이거든요. 저는 그 골목골목 선대위의 전략을 그대로 그리고 그러면서 좀 더 세분해서 각 어떤 동네마다 또 그 각 집마다의 어려움들에 우리가 접근해가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지난 27일이었습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이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라고 이유를 밝히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진영 그리고 광주, 전남, 호남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뭐 이 이야기 들으셨을 때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그분이 저는 괴이한 분이 아닌가. 괴물 독재 국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괴물 독재 국가를 지난 3년 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새로운 괴물 독재 국가가 출현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 판단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분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게 우리는 그분 도지사 임기 후반이 그렇게 썩 인기 있지 않아서 과연 다시 뽑힐 수 있을까 하던 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픽업했는데 그게 그분이 아닌 호남의 몫으로 픽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호남 덕에 국무총리가 된 분이 호남을 배신하고 이렇게 호남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 이낙연 총리께서는 고향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고향의 친구분들이 사실은 이미 상당히 전에 플래카드를 걸었거든요. 그러면서 낙연이 내란 세력하고 연대가 웬 말인가, 정말 허탈하고 씁쓸하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마 지켜보는 우리 호남민 전체가 아마 배신감을 느끼고 또 분노를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TV 토론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총 3차례의 선관위 주관의 TV 토론회가 열렸는데 3차 TV 토론에서 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원색적인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 후보가 뒤늦게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가족 검증이다. 이게 지금 이준석 후보가 하고 있는 주장인데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나름의 계산을 할 텐데 왜 이제 이런 이슈를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어떤 생각일까요? 지난 TV 토론 때 결정적 말실수를 했는데 말실수가 나왔을 때 이제 정치인이 대응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뭉개고 계속 원래의 입장을 밀고 가는 것. 또 하나는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서 자신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더라도 상처 입은 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사과로 그걸 극복하는 게 있는데 이준석 후보는 뭉개고 가자. 근데 이제 그렇게 뭉개고 가자는 것의 생각의 저변에는 국민에 대한 굉장한 멸시 또 국민들은 이렇게 밀고 가면 결국은 잊어버릴 거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그게 두고두고 따라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갓 마흔을 넘긴 어떤 젊은 후보한테서 이런 어떤 정치공학적인 태도를 본다는 게 굉장히 서글프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분노하고 있고 특히 이제 딸 가진 부모님들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정말 대통령 선거를 이런 식으로 치러야 되는가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다른 게 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께서 정말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지금은 가족을 검증할 때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번에 그 흔히 말하는 뭐 이제 인터넷 온라인 게시판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뭐 그런 걸 보고 뭐 이준석 후보가 거기서 이제 여론 청취를 하다 보니까라고 뭐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그런 사이트들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지금 이러한 행보 뭐 자기의 뭐 사과는 사과대로 하지만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환호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 이제 득표에 그래서 도움이 될 것이냐고 궁금한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예상해 보십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20대 남성 지지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 남성 지지자 한 절반 정도가 지지하는 걸로 여론조사에서는 나와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글을 쓰고 거기에 환호하는 사람들은 저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자기 세대를 대표한다는 느낌의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금세 느끼게 됩니다. 그 시간이 저는 뭐 5년, 10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나와서 한 일은 세대를 갈라치게 하고 그다음에 또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데 정치는 항상 어디 가든지 분열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그 어떤 경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통합의 과제를 갖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께서 계속 정치를 할 생각이라면 국민 통합 그리고 국민의 상처를 어루만지는데 노력해야 되고요. 이번 득표율에 저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번 득표율 결과를 보면 그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이번 대선 전략 또 대선 레이스를 보면 몇 가지 특별한 점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도 성향의 보수 성향의 인사들의 영입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초반만 해도 외연을 확장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었지만 사실 뭐 이제 선거 때마다 사실 외연 확장은 진보든 보수든 다 해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인사 영입에서 비춰지는 규모
예. 또 이제 그 수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놀라운 정도였다라고 하는 게 공통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진짜 보수, 민주 보수 공동선언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예. 그럼 이제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러면 민주당은 방향성의 정치적 방향성, 정체성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앞으로 향방도 좀 궁금해집니다. 민주당이 가진 정책성은 시대의 과제, 어떤 시대 정신을 저는 따라서 조금씩 변해간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IMF 직후에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국난을 극복하는 정당,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정당, 이렇게 이제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내란을 종식하고 정말로 비정상화되어 있는 국가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실 경제가 정말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업이 붕괴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는 여냐 야냐,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를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가장 유능하고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어떤 모이고, 그다음에 그걸 밀어주는 어떤 국민적 통합을 통해서 국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동력을 얻어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재명 후보는 그 점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건강한 보수로서 건강한 목소리를 냈던 분들을 최대한 함께 가면서 국민 통합을 이룬 가운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히 민주당의 정체성은 이전에 조금 더 이념적이었다면 이제는 훨씬 더 실용주의적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민 행복과 국민 통합이라는 이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정당으로서의 정체성, 방향성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번 그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 이유가 있었고, 분명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불법적인 비상계엄, 그리고 거기 이후에 탄핵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지난 간담회에서 내란 세력은 단호하게 처벌하겠다. 하지만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 진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정치의 다른 쪽 편에 계신 분들의 이재명 대표를 극렬하게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그 정치 보복에 대한 두려움 혹은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컸기 때문이라고 하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지도 좀 궁금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례적으로 이런 것들을 직접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도 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 좀 어떻게 풀어가야겠습니까?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정치적 보복을 많이 당했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고요. 이어서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도 사실은 제가 수행 대변인으로 이재명 후보의 모든 연설을 들었는데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였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있는 죄는 분명히 물어야 한다. 내란죄, 외환죄에 대해서는 명확히 물음으로써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지 않는다. 바로 정치 보복은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서 정치적 상대방을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밉더라도, 또 아무리 정치적 상대로서 경쟁해 왔더라도 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 저는 그것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의 그게 확고한 생각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내란 관련 수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사가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발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경호처의 CCTV 또 비화폰의 서버 내역 일부가 제출되면서 감춰졌던 사실들,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야 됐던 그날의 상황들, 이 조각들이 좀 맞춰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워낙 이게 범위 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내란 관련 수사를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는 진행돼 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특검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겠느냐라고 맞습니다. 하는 것이 예.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특검 바로 출발해야겠죠. 예, 정권이 이제 바로 시작되자마자 특검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지난달 25일에 이미 그 세 번째 수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5월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논의 의결해 놓고 6월 본회의에서는 이제 처리한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권 출범하자마자 제 생각에는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본격적으로 특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구나 이제 여러 군데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 수사권이 있는가 없는가에 또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란 특검이 임명되고 그 대규모 특검을 통해서 그 수사를 해야만 논란의 여지 없이 진실을 충분히 밝힐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전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모두 출국 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이미 출국 금지가 돼 있던 상태였는데 이 출국 금지 기간이 또 연장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국무위원들 중에 3명이 지금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5차까지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그래서 새로운 증거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판, 지금 내란 재판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대선에 좀 가려져 있어서 시시각각으로 상황들이 좀 변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데이트도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재판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예, 내란 재판 관련해서 사실 가장 먼저 짚어야 될 게 지기현 재판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기현 재판장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먼저 이 문제를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기현 판사가 어떤 두 사람과 함께 이제 이 룸사롱에서 정확히 이름도 특정돼 있습니다. 룸사롱에서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그 룸사롱에 간 사람이 평소에 자주 지기현 판사에게 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 연관성도 확실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이제 밝히는 역할을 맡고 있지 않아서 원내 지도부로서 이제 그런 내용을 다 자세히 알고 있지만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지기현 판사는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고요. 거기에서 무슨 자기는 평소에 소주 맥주 뭐 먹는 사람이고 뭐 삼겹살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기현 판사는 굉장히 룸사롱 가는 것을 즐겼던 것으로 지금 제보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제보자는 거의 지기현 판사의 물주 역할을 계속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기현 판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지금 현재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아마 그것이 윤석열 세력이 지기현 판사에게 요구한 게 아니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일정하게 뭐 보호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정권이 바뀌면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지기현 판사가 물러나야 되는, 이거부터 시작해야 제대로 된 재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기현 판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재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기현 판사가 혹시 약점을 잡히지 않은가, 즉시항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많은 어떤 법조인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날로 계산해야 되는 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저질렀고요. 그런 걸로 볼 때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면 그걸 밝히고 재판장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최상목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번에 CCTV가 나오면서 경찰이 다시 조사를 했거든요. 한덕수는 뒷호주머니에 넣어놨었다. 또 최상목은 호주머니에 넣어놨던 쪽지를 자기 읽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했는데 CCTV가 나온 이후에 다시 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 CCTV에는 그들이 그것을 먼저 알았거나 또는 잊고 있는 모습이 발견됐거나, 그래서 또는 어떤 내란이 계엄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또 계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그 어떤 정황이 CCTV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출국 금지를 시키고 출국 금지는 거의 이제 일정 정도 피의자 전환과 거의 같은 의미를 저는 가진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이제 이런 팩트들이 밝혀지면 내란 재판이 훨씬 더 다른 방식으로 갈 거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지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국의 기초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전국의 시군구별로 우리 동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인 광주 동남 갑지역, 이 지역에도 지금 이런 그 우리 동네 공약 마련돼 있을 텐데요.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주요 공약들은 어떤 것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7가지인데 그냥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첫째가 이제 도시철도 2호선에 3단계가 백운광장에서 시작해서 효천 1지구까지 가는 그거고 그 지역이 수건 그 사업이어서 이게 맨 첫 번째로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남구가 문화 인프라나 또는 어떤 그런 복지 시설 인프라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다목적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놀고 있는 큰 땅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재생 에너지를 우리 광주 전남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걸 서울까지 보내느라고 전력망을 깔다 보니까 해당 지역 이 전력망이 가는 지역들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새롭게 나오는 재생에너지는 우리 지역에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생에너지 특화산업단지 같은 것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건 아마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진월동에서 봉선동으로 넘어가는 터널을 뚫는 거, 또 무등시장 군분로의 어떤 상권 르네상스를 만드는 것들을 했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국회 도서관 광주 분관이 이제 제 그 후보 때부터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걸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광주 전체의 공약으로 넣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건 빠졌고요. 공약과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 22대 국회에서 어떤 누구도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서울 지역의 보수 극우 교단들에서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또 이재명 후보가 그런 것을 한다라는 어떤 잘못된, 왜곡된, 조작된 정보를 흘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께 명확하게 약속드리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사전투표 오늘 지금 저희 방송하는 중간에 이제 오늘 최종 집계가 됐는데요. 오늘 19.58% 그러니까 전국의 유권자 5명 중에 1명꼴로 지금 오늘 투표를 완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내일까지 사전투표 진행됩니다. 그리고 본투표는 6월 3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분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얼마나 오늘을 벼르고 벼르면서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총칼보다 강한 투표의 힘으로 내란을 종식시키고 또 가장 중요한 경제와 민생을 회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다시 세우고 또 안보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만드는 길 나서 주십시오. 여러분의 투표의 힘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과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선이 꼭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닷새 남은 대선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페이스북에 사전투표 하셨어요? 저는 본투표 하려고 합니다. 사전투표 하세요? 그 페이스북에 좋은 정당,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또한 행동하는 양심이다.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적으셨던데요. 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네.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고 전남이 1등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지금 전남 1등인가요? 광주가 네. 또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해남, 네. 완도, 진도 아주 높습니다. 완도가 지금 1등하고 있어요. 투표율 제고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거든요. 독려하는 거는? 네, 독려죠. 그러나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해라 하는 것은 시장 군수들이 할 수 없지만은 네. 우리 광주시장이나 구청장 그리고 전남지사 네. 시장 군수들을 좀 독려해서 투표가 힘이다. 네. 투표가 민주주의다. 더욱이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네. 투표장에 나가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이고 방금 말씀하신 네. 좋은 정당,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식입니다. 우리 모두 네. 투표해서 내일까지 사전 투표 좀 많이 하시고 혹시 못 하신 분들도 6월 3일 본투표장에 나가서 행동하는 양심이 한번 광주 전남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특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광주 전남을 맡고 있기 때문에 1등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아직 3표가 부족하다 이런 슬로건을 들고 나왔던데 이건 어떤 말씀일까요? 1, 2, 3. 네. 1번을 이재명한테는 아직도 3표가 부족하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수를 안 해야 된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리고 겸손해야 돼. 민심은 조석변이라 하루아침에 한 방에 가는 거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선거와 골프는 고개 쳐들면 진다. 지금 겸손무드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조금 여론조사에 앞선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네.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1번 이재명은 아직도 3표가 부족합니다. 이런 슬로건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으로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물 건너갔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으셨던데 단일화 물 건너간 건가요 이제? 물 건너갔죠. 지금 네. 오늘 네. 이미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 이분들이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서 네. 투표 인쇄 전 어제 저녁까지도 김문수 후보가 TV토론 후에 네. 그러한 파동이 났는데도 이준석 찾아갔다 후보를 자정 넘어서 의원회관으로 찾아갔지만 못 만났고 오늘 아침에 엉뚱한 이준석 후보의 반성 없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 아들을 네. 물고 늘어졌지만 자기는 어땠습니까? 성상납 그 문제로 저도 네. 무죄 판결 난 줄 알았더니 그게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기소가 안 됐더라고요. 공소 기각이 됐는데 사실은 모르잖아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여성 성기 뭐 네. 젓가락 네.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반성 없이 네. 또 오늘 아들 문제를 네.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준석답지 않다. 제가 수차 얘기했잖아요. 네. 이번에 출마를 하더라도 10% 내외 지지를 받으면 네. 미래가 있다. 그 대신 좋은 인상과 네. 좋은 메시지를 남겨라 했는데 엊그제 네. TV 토론으로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것을 진실하게 네. 사과를 하고 성찰을 하고 반성해서 미래로 간다 하면 좋았는데 오늘 아침 네. 기자회견으로 완전히 망쳐들었다. 이준석 정치의 업보, 네. 업은 참으로 큰 것으로 남았기 때문에 저는 그 미래가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 입장은 TV 토론에서 말씀하신 여성 신체 뭐 젓가락 이런 발언은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 가족들이 아들이 한 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건데 묻지도 못하냐. 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갖고 뭐라고 하냐. 뭐 그런 취지로 항변을 하던데. 그게 잘못이죠. 그게 네. 사석에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모든 방송에 모든 국민들 네. 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한 성비하, 여성 네. 네. 그러한 용어를 쓰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J는 네. 정치인 잘못할 수 있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사실이면은 사과하고 네. 반성해라. 그래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면은 물러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네. 전두환 대통령 환영위원장을 뉴욕 한일회장 미주 지역 총연합 회장을 하면서 해가지고 네. 일생 업보로 기회 있을 때마다 사과를 합니다. 제가 왜 동백꽃을 달고 다니냐. 김대중 선생이
5.18 민주묘지를 첫 방문해서 동백꽃을 식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저에도 동백꽃을 길렀습니다. 또 우리 전라남도 도화, 네. 해남완도 진도 군화, 여순, 네. 그리고 제주의 사상, 이걸 달고 다니면서 내가 다시는 네. 잘못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이 동백꽃의 제 나름대로 의미는 첫째 김대중, 5.18, 고향사랑, 이걸 꼭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네.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업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네. 이준석,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런 변명을 하면은 젊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차 네. 저랑 함께 방송도 많이 하고 친해요. 탈당한다. 신당 창당한다. 후보로 나온다. 네. 10% 내외 받더라도 좋은 인상을 국민 앞에 남기고 좋은 메시지를 사용해라. 그러면 미래에 네. 한국의 케네디 같은 그런 정치인이 된다고 했지만은 지금 저 잘못된 발언, 네. 반성도, 책임도,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오늘 아침 이재명 후보의 아들까지 네. 자기 잘못은.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네.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보고 이준석은 어려워졌다. 근데 이준석 후보가 똑똑한 사람인데 저렇게 계속 자기 주장을 처리하지 않고 그거 내가 한 말 아니라 이재명 아들이 한 말이다.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하는 거는 뭐랄까 반 이재명 기수 같은 걸로 좀 자리매김을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헛똑똑이죠. 헛똑똑. 너무 똑똑하니까 저는 사고를 치는 거예요. 국민에 맞아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도 늘 네. 정치인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생각을 따라가라. 국민을 존중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희호도 네. 경천애인, 인내천 이런 걸 쓰셨는데 저는 이준석 후보를 굉장히 옹호해서 네.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그래도 제가 선배 정치인 아니에요. 네. 가장 네. 원로 국회의원으로서 초선 의원한테 잘 하도록 해줘야지. 이제 틀린 것 같아요. 끝이죠. 끝인가요? 저는 만약 네.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정치 운명이 끝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괴물 독재국가 탄생 막아야 한다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그분 말을 누가 믿어요? 어떻게 사람이 네. 망가져도 그렇게 망가지고 나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가는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네. 이낙연 전 총리가 네. 그 발표하는 날 음. 담양에서 네. 선거구 물러받은 이계호 의원과 함께 5.1장에서 네. 유세를 했어요. 음. 담양 국민들. 네. EXX. 그리고 바로 네. 광산 을구 음. 민영배 의원 선거구에 가서 유세하고 첨단 네. 단지를 함께 돌았는데 네. 광산 울구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음. 우리가 얼마나 성견진명이냐. 우리 광주 시민이 얼마나 민주주의자냐. 어떻게 이낙연이 네. 소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민영배를 꺾고 내가 여기 나왔다. 그래서 자기들이 참패시켰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광산 울구민들이 이낙연을 그걸 믿고 대통령 국회의원 국회의원. 당선시켜줬다면 꼴이 뭐가냐? 광주 못 온다. 그 작년에 네. 오늘 또 제가 지금 광산 네. 갑구 박준택 의원하고 갔다가 영광에서 네. 단오제가 있어요. 네. 이낙연 선거구죠. 고향이죠. 고향에 갔더니 작년 네. 우리 영광 교수가 당선됐지만 거기 재보궐선거 제가 상임선대위원장 아니었어요. 네.
광양 국민들이 하나같이 이낙연 얘기만 하지 마세요. 이런데 그의 인생은 네. 정치인은 이렇게 종말을 고하는구나. 아쉬워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 후보 민주당을 괴물 독재로 지칭을 했는데 이런 인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본인이 대표까지 했던 정당인데. 아니 민주당 예. 국회의원을 민주당으로 전남지사를 네. 총리를 대표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난 경선 과정에서 자기 측에서 네. 대장동 문제를 음. 대통령 선거 때 네. 미온적으로 도왔고 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하고 싸울 때 자기는 미국 갔잖아요. 할 말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여기 여의도 초대석에 나왔는데 이낙연 잘라낸 거는 민주당에서 잘라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 어떻게 보면은 뭐 역지사지 해봐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분 네. 이정현 전 대표의 얘기는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김문수 측근들, 네. 국민의힘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정현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게 말이 되는 짓이에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 12.12 쿠데타랑 5.18 때 특전사령관 공수부대 투입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정호영 씨를 상임고문으로 임명을 했다가 취소를 하긴 했는데 얼마나 국민적 비난이 있으니까 아이고 뜨거워라. 네. 마인드가 그거예요. 거기다가 또 친윤 논란 윤상현 선대위원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랑 계속 같이 가려고 하는 건가요? 이거?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서 얻을 게 그러니까 뭐가 있나요? 1번 찍으면은 네. 윤석열이 집권하는 거예요. 네. 상황되고 정광훈 목사는 태상황되는데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네. 유신, 인혁당 사건 네. 얼마나 많은 군사 독재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생각나서 눈물 난다? 그의 딸 박근혜 네.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했는데 왜 당했냐? 잘못이다? MB 찾아가서 네. 이건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봐요. 네. 우리가 5인조 밴드, 윤도현 밴드 같은 건 네. 얼마나 잘해요? 김문수, 네. 윤석열, 네. 박근혜, 이명박, 이낙연. 그 5인조 밴드인가? 5인조 밴드처럼 네. 5인조 드림 유세팀이 한번 나와서 전국을 돌고 광주도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면? 아니 그 사람들이 네. 김문수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선거운동으로 등록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김문수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일화하겠다. 네. 자기가 돼가지고는 한덕수 차버리고 또 이준석 쫓아다니고. 근데 한덕수 전 총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덕수, 최상목 이 두 사람이 지금 내란죄 피의자로 전환이 됐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거 이상민 장관. 네. 이 사람들은 거짓말했잖아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한덕수 총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대했으면 계엄이 없었다.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반대를 안 한 것과 가담을 한 거는 가담했죠. 그렇기 가담한 때문에 네. 계엄 주체 세력들이에요. 내란 주체 세력들이에요. 동조 세력이 아니에요. 최상목 네. 쪽지 A4 용지가 쪽지입니까? 이게 쪽지라고 한다 하면은 네. 우리나라 쪽지는 진짜 이게 쪽지예요? 이거 받아가지고 다 돌렸잖아요. 그걸 숨겼어요. 이상민 장관 네. 딱 잡아댔잖아요. 제가 보십시오. 제가 밝혀냈지만은 삼청동 안가에 이상민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네. 민정수석 이 사자회동
하고 전화 다 일제히 바꿨잖아요. 이게 밝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찰에서 잘 하고 있지만은 저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은 최소한 또 해야 된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주장하는 게 부산 엑스포 네. 최대의 외교 참사 아니에요. 이런 것을 국정조사라도 해야 된다. 청산해야죠. 한덕수 전 총리는 본인이 내란죄 피의자로 전환된 것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향해서 정치보복 없다더니 공허하다 뭐 이렇게. 아니 죄진놈도 정치보복이에요? 죄진 사람. 네. 아니 내란 가담자가 주체가 이건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네. 김대중 대통령처럼 정치보복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란 종식이 가장 큰 네. 대통령 선거 이슈인데 그것도 안 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정치 보복이랑 내란 종식은 그 기준 같은 게 뭐 어떻게 아니 되는 그러니까 네. 특검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담하고 네. 은폐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지은 죄는 받아야죠. 실체는 일단 밝혀야 된다.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호남 유권자께 당부 말씀이나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호남이 투표율로 1등하자. 그래서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은 우리 광주 전남도 좀 발전의 기회를 만들고 인물들도 발탁할 수 있도록 요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란 종식을 위해서, 남북관계를 위해서, 민생 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2번 찍으면은 윤석열이 상황됩니다. 목사님이 태상황돼. 이런 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행동하는 양심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이 나쁜 정치를 거부하면 나쁜 정치는 망한다. 보고만 있고 눈치만 살피면 악이 승리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입니다.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을 할 수도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입니다. 혹시 마땅히 찍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다못해 담벼락에 대고 욕을 하는 심정으로라도 투표장에 가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이 짝 저 짝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악이 승리합니다. 투표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권리이자 의무 아닌가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